명이 한 방에 묵었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입을 열었다. 23년 전 일입니다. 종훈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종훈의 아버지 온호는 춘추관 수창관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그 글을 보여주셨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눈치채신 게지요. 종이를 받아든 종훈은 아버지 온호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온호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부끄러움의 기록이다. 의아해하며 글을 읽던 종훈은 깜짝 놀랐다. 종이 뒷면에 적힌 날짜를 보고는 더욱 놀랐다. 아버지가 쓴 시점은 사건의 발생하기 5년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온호는 아들에게 자습책자에 대해 말해주었다. 앞으로 종훈이 해야 할 일도 온호는 그 종이를 춘추관 수창관 최고참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춘추관에 들자마자 종훈은 병찬을 찾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종이를 내밀었다. 병찬은 부끄러움이 그거를 들여다보았다. 이거였구만. 그가 보았다는 것이. 아버지가 책자를 봤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종훈의 무릎에 병찬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그가 나한테 상담한 적이 있었네. 읽은 내용까진 말하지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종훈이 중얼거렸다. 어째서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알아야 합니까? 어째서 그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느냐고요. 자네 아버지랑 똑같은 말을 하는구먼. 병찬이 깊이 한숨을 쉬며 따라오게 춘추관 지하의 꼬불꼬불한 미로 안으로 들어갔다. 병찬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종훈에게 열어보라고 했다. 상자 속엔 누렇게 빛바랜 종이들이 보관돼 있었다. 병찬은 종훈을 남겨놓고선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발을 끌고 사라졌다. 병찬이 떠난 뒤에도 종훈은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한쪽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과 함께 저마치서 희뿌연 형체가 어린거리며 자신에게 다가왔다.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얼굴을 본 순간 종훈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피투성이 얼굴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양새를 보니 사람이 아닌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귀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자신에게 나타난 것인가. 남자가 손을 뻗어 종훈에게 얇은 책자 하나를 건넸다. 남자가 건넨 책자를 받아들였다. 종훈은 남자가 건넨 책자를 바라보았다. 연한 자색 책자였다. 표지엔 아무런 제목도 없었다. 종훈은 가슴이 떨렸다. 책장을 넘기자 첫 장에 이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져 있었다. 다음 책장을 열자 말하는 자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글귀가 나왔다. 종훈은 불안한 심정으로 책장을 넘겼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쿵덩쿵덩 뛰었다. 다음 장부터는 공백이 계속되고 제일 마지막 장에 빨간 글씨로 무언가 적혀져 있었다. 큰 화가 일어날 것이요. 머리 위에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종훈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눈앞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자색 책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종훈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아 걸고 자신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종이에 남겼다. 130년 뒤인 경술년, 치욕스럽게 나라를 빼앗기다. 한참 동안 자신이 쓴 글을 내려다보고 있던 종훈은 뒤편에 제 이름을 적어 놓았다. 경자년, 사관, 박종훈 쓰다. 종훈은 마지막으로 춘추관에 들려 자신이 쓴 글을 병찬에게 전했다. 병찬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려 하자 보지 마십시오. 자색 책자에서 읽은 글입니다. 봉투를 열려던 병찬의 손이 딱 멈췄다.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종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래, 지금 알려선 안 될 테지. 한양을 떠나겠습니다. 종훈이 말했다. 혹시 책 내용 때문인가? 종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이 클 거란 걸 충분히 이해하네. 아직 젊으니 더 그럴 걸세. 하지만 그렇게 달아나는 건 아니지 않나? 달아나는 게 아닙니다. 종훈이 말했다. 기근이라면, 홍수라면, 하다못해 전쟁이라 해도 이렇게 막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다니 대체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그 책자를 안 봤더라면 회한이 밀려왔다. 그랬으면 자신은 지금도 전도 유망한 인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출세길을 차근차근 밟아갔을지도 모른다. 빈 바구니와 꺾인 낚싯대를 뒤로 한 채 종훈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손은 비었지만 가슴은 새로운 계획에 희망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주위엔 붉은 노을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정작 노인네가 그림 그린 거나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싶어 어지간히도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다시 우물을 찾아 나서려는데 문득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리기에 이렇게 난리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림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노인이 마침내 만족했다는 듯 붓을 내려놓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사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귀신에도 본 것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가? 내 말이 이제야 믿어지나? 노인은 한마디 툭 내뱉었다. 저건 진짜로 복동이 자네 안 사람 얼굴 아닌가?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가 조금 전 넋이 빠진 얼굴로 중얼거리던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똑같아. 똑같아. 보지도 않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옆에 앉혀놓고 그린 것처럼 한마디로 그렸을까? 이건 귀신이 참 탐복한 노릇이구먼. 일단 침묵이 깨지자 이번엔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짓거리는 바람에 금세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 그냥 평범한 여자 그림인 듯한데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남자는 신이 난 듯 우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오. 배우자 그림이지. 배우자 그림이요? 저 노인은 복덩이 얼굴만 보고서 일면식도 없는 복덩이 한 사람을 그려낸 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복덩은 아침부터 할 일 없이 앉아만 있는 노인 옆에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영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닐 뿐이요. 특별히 머무는 데가 없으니 특별히 어디서 왔다가도 할 수가 없지.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면 알지 않소. 화가가 그림 그려서 돈 버는 것 말곤 무슨 재주로 끼니를 해결하겠소. 그게 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배우자 그림이라오. 네? 나는 당신 얼굴만 보고도 당신 안 사람 얼굴이 똑같이 그릴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만 보고서 얼굴을 모르는 제 마누라 얼굴을 그린다니요. 과장이 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지. 내가 자네 안 사람 얼굴을 그려보겠소. 저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영감님께서는 나중에 그 창피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창피를 당하는 건 난지 당신인지 그건 두고 보면 알 일이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다른 이들도 다들 인정하는 것 같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복동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품에서 엽전 한 입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구경꾼 중 누군가가 이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하고 말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몇 번을 해보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을 거요. 하지만 나도 공짜로 그릴 수만은 없지. 그릴값을 낸다면이야 얼마든지 그려주겠소. 혹시 안사람 얼굴 말고 서방 얼굴도 가능하신가요? 몸집이 작고 얼굴이 노리끼한 여자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배우자 얼굴이라 했으니 당연히 서방 얼굴도 가능하오. 하지만
내가 당신 남편 얼굴을 제대로 그린다면 아까처럼 돈을 내시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종이 위에 한 남자 얼굴이 나타났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직 젊은 남자였다. 여자는 그림을 받아들고서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똑같네. 똑같아. 생김새만 똑같은 게 아니야. 오른쪽 눈 옆에 세로로 점 3개 있는 것까지 똑 닮았구먼. 보아하니 내가 그린 게 당신 서방님이 틀림없는 것 같소만. 노인이 여자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여자는 치마폭에서 동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영감님, 제 것도 한번 그려주시오. 이번에도 노인의 유려한 손놀림은 변함이 없었다. 노인이 그린 그림은 다시 한번 탄성이 터져 나왔고 다음은 내 차례라며 술랑이가 벌어질 찰나였다. 느닷없이 노인이 뭐하는 건가 의아해하면서도 자석에 철이 끌려가듯 다들 노인의 그림에 빠져들었다. 그림 속 여인은 아직 애땐 티가 남은 소녀에 가까웠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방금 전 표류 옆에 동전을 내려놓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것도 당신 거요. 남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제 배우자 그림은 방금 전 그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당신은 2명의 배우자를 맞을 운명이요. 아까 그린 건 현재의 배우자, 지금 그린 건 미래의 배우자요. 말문이 막힌 남자 대신 덩치가 큰 여인이 반박했다. 여기 안 사람은 몸도 쌩쌩하고 내외관 금술도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좋은데 그게 무슨 악담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봤다. 돈을 마저 내야지? 네? 아까 낸 돈은 처음 그림값이고 2번째 배우자 값은 아직 안 내지 않았소. 흥분을 살키려 애쓰던 남자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가는 사기꾼 같으니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남자는 그런 노인을 멀가니 보다가 한마디 던졌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뭘 말이오? 배우자 얼굴을 그려주신 거요. 제일 마지막 그림만 제외한다면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감님께서는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남자를 마주봤다. 미래를 읽는다. 나는 다만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만 보는 능력이 있을 뿐이요. 수많은 인연 가운데서도 남녀관계로 맺어진 배우자 운만 보니까 그건 꽤나 성가신 일이요. 왜 성가시다는 거죠? 당신은 자신이 훗날 어떻게 될지 미리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오?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지 않다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은 생각보다 괴로운 일이오.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 옆에 있던 꼬마 녀석이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도 그림 그려주시면 안 돼요? 일제히 시선이 당돌한 꼬마에게 쏠렸다. 노인이 말이 없자 꼬마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제법 맹랑한 소리까지 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우리 집은 요앞 밥집을 해요. 어머니한테 식사 한 그릇 대접해달라고 하고 그걸 그림값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아이, 할아버지. 그러자 노인이 꼬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그림은 못 그려준다. 꼬마는 시무룩해졌으나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다. 왜요? 밥값이 그림값에 못 미치나요?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요? 돈 때문이 아니면 왜 못 그려주시나요? 집요한 것이 꽤나 성가신 꼬마였다. 너는 장가를 못 두니까. 네? 때를 쓰는 꼬마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됐다. 노인은 짐을 싸서 유유히 발걸음을 옮겼다. 반년 뒤 혹시 저를
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옆 동네에서 이상한 노인이 그림 그리는 것을 함께 구경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남자는 팔생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참말 기억력도 좋으시오. 혹시 그 뒤에 노인이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노인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다시 나타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테지. 왜요?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때 노인이 2번 장가 갈 거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오? 네, 노인한테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노인 말대로 됐어. 네? 막돌이. 그 남자 이름이 막돌이요. 막돌이 안 사람이 만삭이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떴어. 산모랑 아이랑 둘 다 죽었지. 막내 동생이 시리에 빠져 있는 걸 본 형님이 재혼을 권유했소. 형님은 수소문 끝에 친구 딸과 막돌이를 맺어줬다오. 혼례식 날 신부 얼굴을 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 노인이 그림 속에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 제일 놀란 게 막돌이 본인이었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금동이가 죽었다오. 금동이요? 왜 자기 그림도 그려달라고 매달렸던 맹랑한 꼬마 녀석 말이오. 그렇다면 남자도 팔생의 생각을 읽은 것 같았다. 그렇소. 그 아이는 배우자가 없을 운명이었소. 그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말한 팔생은 잠시 숨을 돌리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거 참 어쩐지 으스스하구려. 하지만 배우자 그림이라. 공기 중에 달콤한 치자꽃 향기가 감돌았다. 보기와 덕이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손님도 없고 심심해서 그래. 말동무한 듯 생각하고 앉았다 가. 여자가 앉으란 듯이 제 옆자리를 손으로 탁탁 쳤다. 눈치를 보던 보기가 먼저 엉거주춤 여자 옆으로 가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덕이도 쭈뼛쭈뼛 친구를 따라했다. 기분 나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여자가 둘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가채 얘기하다 보니 옛날 얘기 생각나서 말이지. 가채라는 말이 나오자 보기 눈이 반짝했다.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야. 여자가 옛날을 떠올리듯 먼 곳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반을 파는 여자 이름은 축복이다. 축복의 아버지 장삼은 가채 장인이었다. 어머니 달부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여염집 여자였는데 남편과 사는 동안 머리 다듬는데 일가견이 생겨 아예 수모로 나서게 되었다. 가채는 제작하는 손이 꽤 많이 가는 물건이었다. 달부는 남편 조수 역할을 하며 머리 만지는 법을 익혔다. 만드는 건 남편이라도 남녀가 유별한 터에 그걸 쓸 여자들 머리까지 직접 매만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달분이 그 일을 맡았다. 장삼의 뛰어난 솜씨에 달분의 영업 실력까지 더해져 부부를 찾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었다. 한 사내가 장삼을 찾아왔다. 말쑥한 얼굴을 한 중년의 남자였다. 남자는 돈꾸러미를 꺼내 장삼 앞에 내놓았다. 천냥이요. 뭐라고요? 장삼과 달분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남자는 더 놀라운 말을 했다. 더 둘일 수도 있어. 대신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것을 만들어 주시오. 대체 이런 통꾼 주문을 한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남자가 장삼의 속을 읽는 듯 말했다. 주인 어른은 장안의 이름난 거구요. 혼례를 올리는 외동딸에게 가채를 선물하기로 했다오. 따님이 선녀같이 곱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미모에 걸맞는 물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면서요. 돈은 아끼지 않는다고 하셨소. 장삼이 저도 몰래 침을 꿀꺽 삼켰다. 다들 당신의 실력이 최고라고 하던데 어떻소? 만들겠소? 장삼의 시선이 바닥에 있는 돈꾸러미에 꽂혔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장삼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한은 한 달 뒤요.
용건을 마친 남자가 아직도 얼떨떨한 부부를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삼은 즉시 가채 제작에 착수했다. 가채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질 좋은 머리카락을 구하는 것이었다. 거부의 주문을 받아들이고 나서 장삼은 질 좋은 머리카락을 구하기 위해 사방에 수소문했다.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 더할 나위 없는 만족스러운 머리카락을 입수했다. 대체 이렇게 좋은 걸 어디서 구했소? 장삼이 머리카락을 가져온 남자에게 물었다. 비군이 사원에서요. 남자는 머리를 깎는 사람이 18 꽃다운 아가씨라고 했다. 돈이 얼마요? 장삼이 물음에 남자는 원래 책정했던 재료값보다 2배 높은 가격을 불렀다. 그래도 장삼은 군말 없이 돈을 치렀다. 머리카락을 구하고 나니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재료가 훌륭해서 염색 같은 사전 작업도 필요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마음 걸리는 것이 있었다. 당신은 여인의 물건을 만들면서도 여인 마음은 잘 모르는군요. 달분이 고민하는 장삼에게 말했다. 고아진다면 고통 따윈 아랑곳 않는 게 여자예요. 목이 부러진다 해도 기꺼이 쓰려고 할걸요. 아내 말에 결심을 내린 장삼은 치렁치렁한 머리를 곱게 따은 뒤 내겹으로 실타래를 두르듯 틀어 올렸다. 완성된 가채는 장삼의 눈에도 아름다웠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채는 앞으로도 2번 다시 만들지 못할 것 같았다. 금화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마치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아버지도 가채가 흡족한 모양이었다. 조선팔도 최고 미인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천냥도 아깝지 않다. 딸이 완성된 가채를 쓴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금화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홀린 것처럼 중얼거렸다. 처음 가채를 머리 위에 올렸을 때 금화는 목이 꺾이는 줄 알았다. 가채가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목과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어야 했다. 거울 속 제 모습에 황홀해하던 금화가 어깨 쪽지에 푸릇푸릇한 반점 같은 걸 발견했다. 이게 뭐지? 금화가 옷을 내려 살펴보았다. 가만 보니 누군가 손으로 금화의 2 어깨를 꽉 움켜쥔 것처럼 양쪽 다 가늘다란 손자국이 찍혀져 있었다. 금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금화는 시아버지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건너뛴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마침 시아버지 방문이 열리며 일을 마친 안마사가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안마사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금화를 불러세웠다. 안마가 필요한 분은 정작 따로 계시네요. 안마사의 시선은 금화의 어깨 너머로 향하고 있었다. 마님, 어깨가 무겁고 결리지 않으십니까? 그걸 어찌하는가? 보이니까요. 맹인 안마사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보이다니? 뭐가? 오는이요. 금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오눈의 무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게 당연하지요. 그게 무슨... 안마사가 재빨리 금화의 말을 가로막았다. 마님의 어깨 위에 한 여인의 오눈이 올라타 있습니다. 달래주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안마사는 금화를 남겨둔 채 탁탁탁 지팡이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며칠 뒤 깊은 밤이었다. 금화는 침소에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눕자마자 스르르 눈이 감기며 잠이 몰려왔다. 낮 동안 피로가 쌓인 모양이었다. 시부모님은 친절했고 남편도 잘해주었지만 아직은 모든 게 낯설었다. 정적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꿈결에 기이한 소리를 들은 금화가 눈을 살포시 떴다. 뭐지 이건? 소리는 멈추지 않고서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결국 금화는 오돌오돌 떨면서 몸을 일으켰다. 긴 뱀 같은 형체가 금화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뱀처럼 생긴 것이 뱀과는 달리 시커먼 털로 잔뜩 뒤엎인 것 같았다. 까!
그만은 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한밤중에 며느리가 자다 말고 비명을 지른 통에 집안은 온통 난리가 났다. 하인들과 남편, 시어머니까지 달려왔다. 그만은 더듬더듬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간밤에 겪은 일을 얘기했다. 믿어주지 않을까봐 결국 안말사가 했던 말까지 덧붙였다. 시어머니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왜 잠자코 있었니?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타박부터 했다. 대체 오난이라니 혹시 뭐라도 짚히는 게 있느냐? 금화가 고개를 흔들었다. 가채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가채를 내다 버려라. 안 됩니다. 금화가 펄쩍 뛰었다. 안 된다고?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표정이었다. 그런 일을 겪고서도 그걸 쓰겠다는 거냐? 금화는 시어머니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었다. 가채 때문에 생긴 일이라 단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 제가 이 사람 침소에 머물며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물론 금화까지 화들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이 금화의 침소에 자기 시작한 뒤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도 금화와 남편은 손을 잡고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커먼 머리칼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스스. 금화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몸을 뒤척였지만 이내 다시 잠들었다. 남편은 시커먼 수타라 같은 것이 제 목을 조르는 걸 보고 놀라 눈을 휘둥그러졌다. 아름답니?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헉헉거리며 허공에 팔을 휘뒀다가 간신히 옆에 누운 금화 쪽으로 팔을 뻗어 몸을 흔들었다. 몸을 일으켜 남편 쪽을 본 금화가 비명을 내질렀다. 금화가 손으로 땅을 짚고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다. 하지만 머리칼은 뱀처럼 꿈틀꿈틀거리며 금화를 따라왔다. 금화는 방구석에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곁눈질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머리칼이 다시 바닥을 기어 다가왔다. 머리칼이 금화의 목덜미를 감싸 안으려는 순간 금화는 뒤에 숨기고 있던 바느질 가위를 높이 치켜들었다. 싹둑. 가위질 소리와 함께 머리칼이 몸통 중간 부위부터 뭉텅 잘렸다. 바닥에 흐트러진 머리칼은 윤기도 없고 부스스한 채 빛바랜 지푸라기 같았다. 아, 너무 섬뜩해요. 듣고 있던 보기가 말했다. 어머나, 많이 놀랬나 보네. 미안해. 축복이 아기를 달래듯 보기 등을 살살 쓸었다. 덕이는 뭔가를 알아차린 표정이었다. 그 가채 피분이 머리칼로 만든 게 아니죠? 내 말이 맞아. 눈치가 빠르구나. 축복이 조금 감탄한 듯 얼굴로 말했다. 머리칼은 어느 무녀의 것이었다. 주막집이나 요관을 돌아다니며 쌀로 점을 치고 손님들 손금을 봐주던 무녀였다. 어느 날 점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홀린 불량배 4명이 몰래 무녀 뒤를 밟았다.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무녀의 탐스러운 머리칼을 정수리 부위부터 통째로 풍덩 잘라갔다. 예상대로 무녀의 머리칼을 살겠다는 사람은 줄이었다. 메꾸게 피해를 입은 건 장사내였다. 귀신이 나오는 가채 소문이 퍼지자 한때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던 손님들은 발걸음을 뚝 끊었다. 장삼은 제 팔자를 원망하며 술만 퍼마시다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그 길로 달부는 축복을 데리고 한양을 떠났다. 보따리를 든 축복이 쌀이문 밖을 나서 태연하게 걷기 시작했다. 해가 떨어지지 않는 시각이라 땅바닥에 축복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전라도의 어느 거울에 정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정씨는 모든 양반가의 여인들이 그러하듯 집안이 맺어둔 남자 허씨와 혼례를 치렀다. 남편 허씨 가문은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했다. 벼슬을 한 인물이 없는 데다 씀씀이가 야무지지 못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약간의 땅도 거의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허씨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몇 차례 과거시험을 봤지만 낙방만 거듭했다. 아직 장가를 들지 않는 시동생도 글 공부 쪽으로는 영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그에게 희망을 건 것도 무리였다.
그런 집안의 맏며느리 정씨는 손에 물 한 봉을 안 묻히는 안락한 생활은커녕 삭바느질로 집안 생계를 도맡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정씨가 시집오기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는데 어쩐지 정씨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남들 눈엔 남편 없이도 딱히 내세울 건 없었지만 아들 귀한 것만 아는 시어머니에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훤칠한 장모였다. 반면 며느리는 볼품없는 것이 아들의 짝으로서는 여러모로 처지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눈에 차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뭐 하는 것마다 며느리가 불만이었다. 밥을 하면 질다, 다시 지으면 설익었다. 혼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나기 무섭게 아직도 태기가 없냐며 닥달하기 시작했다. 만약 아기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정씨의 시집살이는 훨씬 더 고달팠을 것이다. 하지만 부부금실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지 얼마 후 정씨는 다행히 태기를 느꼈고 10달 뒤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아이 이름을 유리라 지었다. 정씨는 시집온 이래 처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러나 꿈만 같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온채 비실비실하던 남편이 기어이 몸져 눕고 말았다. 밤낮 없이 남편을 돌본 정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씨는 들어놓은 지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 허씨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하얀 보름달이 휘영청 떠서 창호지 문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새어들었다. 스르르 미닫이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방으로 들어왔다. 됐다. 그냥 앉아있거라. 시어머니가 주섬주섬 일어나려는 정씨를 보고 말했다. 그렇다고 앉은 채로 맞을 수가 없어 엉거주춤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정씨의 품에서 아기를 받아들어 눈밖에 선 하녀에게 건넸다. 우리끼리 기니 할 얘기가 있는데 아기가 울면 곤란하니 좀 보고 있거라. 하녀가 아기를 안고 물러가자 시어머니는 자세를 고쳐 앉고 정씨를 똑바로 보았다. 두 모자를 대하고 있는 정씨의 가슴에 서서히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큰일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둘 다 지아비를 먼저 보낸 여인이다. 아무리 모진 시어머니라도 한창 나이에 홀몸이 돼 평생 수절하고 살아야 할 며느리를 보니 조금은 딱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비록 내 지아비는 먼저 갔지만 너도 허씨 집안 사람이다. 시어머니가 근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녀자가 시집을 가면 죽어서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한 가닥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이 쉽겠구나. 시어머니는 품속에 지니고 온 물건을 꺼내 정씨 앞에 내려놓았다. 곱게 접힌 하얀 약봉지와 짧은 단도였다. 이걸 왜 시어머님이? 혼란스러운 정씨는 쨍쨍한 음성에 고개를 들었다. 너는 우리 허씨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다니요? 말을 더듬는 정씨를 한심한 듯 쳐다보며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찼다. 정씨는 성뜻 이해가 가지 않아 멍하니 시어머니가 한 말을 되뇌었다. 결정이라 하시면 비상과 은장도 중 어느 쪽으로 자결하겠느냐 그 말이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제가 죽어야만 합니까? 애원하는 정씨의 목소리와 대조적으로 시어머니 음성은 차갑기만 했다. 집안에 연료가 나오면 나라에서 포상하게 되어 있다. 연료 가문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연료 집안의 남자들은 관직 진출도 쉬워지지. 게다가 만에 하나 연료문이라도 하사받는다면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길이 남을 게 아니더냐. 정씨의 안색이 입고 있는 상복 색깔처럼 하얗게 질렀다. 그것 때문에 저더러 죽으라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유리는요. 아비도 없는데 어미인 저마다 죽으면 유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는 어엿한 허씨 집안의 장손이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정성껏 키울 것이다. 그리고 유리의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내가 죽는 편이 그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청산가부가 수십 년 수절해도 온갖 추문이 따르기 마련이다.
허나 내가 연료가 된다면 애초에 그런 추문이 생길 일도 없을 테니 유리는 연료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앞길도 탄탄하게 필 것이 아니겠느냐. 정씨는 할 말을 잃었다. 정씨가 죽은 후 유리의 앞날까지 망설임 없이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 계획이 하루아침에 떠오르는 일은 아니었구나 싶었다. 도련님은 어쩌면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몰랐다. 도련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죽어야 한다고요. 도련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거렸다. 형수님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눈 한 번 딱 감고 해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정씨에게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한 건 허울에 불과했다. 그저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동성의 무책임한 한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저는 못합니다. 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꾸했다. 뭐라고? 못한다고? 시어머니가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당황한 저씨가 저도 모르게 앉은 채로 몇 발짝 뒷걸음쳤다. 동시에 도련님이 달려들어 은장도를 뽑더니 정씨의 가늘고 하얀 목에 들이댔다. 정씨가 흠칫 놀라 숨을 들이켰다. 은장도의 퍼런 날이 불빛에 받아 번뜩였다. 정씨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정말 번거롭게 하네. 시어머니가 다시금 쯧쯧 혀를 차더니 도련님 쪽으로 몸을 돌렸다. 뭘 하는 게냐? 어서 해치우지 않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씨는 스르르 눈을 떴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소곤거리는 게 들렸다.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정씨는 혼미한 머리가 번쩍 깨어나는 것 같았다. 뒤늦게 목에 거칠거칠한 천이 휘감겨 있는 걸 알아차렸다. 빨리 발밑에 있는 받침대를 치워버리자. 어서.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기. 목청이 높아지자 놀란 시어머니가 정씨의 입을 꽉 틀어막았다. 억울함과 분노로 솟구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씨는 마지막 발악으로 입을 틀어막은 시어머니 손바닥을 이빨로 꽉 물어뜯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한참 뒤 도련님이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죽은 뒤 허씨 집안은 변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일만 남았다. 그런데 뜻밖의 골칫거리가 불거졌다. 바로 시어머니 손에 남은 상처였다. 며칠만 잘 치료하면 나을 거라 여겼는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생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는 시어머니 방에서 시작해 앞마당까지 퍼졌다. 결국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다. 참으로 희한한 증세로군요. 성성한 백발에서부터 연륜이 느껴지는 의원은 손을 보고 고개를 가웃겨뤘다. 의원이 숨을 참고서 상처를 버려진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시작되신 겁니까? 보름쯤 됐나? 곁에 있던 도련님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난이냐고 묻지 않소. 도련님이 언성을 높였다. 의원은 어렵게 입을 뗐다.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의원 노릇을 했사오나 아직 이런 병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미뤄볼 때 짐작하는 병명 하나가 있긴 하온데 글쎄 그게 뭐냐니까. 나병입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병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소.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집안에서 가장 볕이 들지 않는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녀들은 순변을 정해 붕대를 갈고 밥상을 내놓고 요강을 내갔다. 방 안에 빛이 있건 없건 딱히 달라질 것도 없기에 시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훅 촛불을 불었껐다. 순식간에 방 안은 칠흑처럼 깜깜해졌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스르르 스르르 툭. 묘하게 귀에 익은 소리였다. 시어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스르르 스르르 툭. 이번엔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가까이 들렸다. 스르르 스르르 툭. 시어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다. 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널 죽였다고 나한테 성토라도 하고 싶은 게냐?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다.
이제는 아시겠지요.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는 외로운 처지를,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한 제 심정을. 시어머니 온몸에서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소리는 어느새 방문 바로 앞까지 바싹 다가와 있었다. 원하는 게 내 목숨이냐?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순간 툭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의 몸이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시어머니의 불가사의한 죽음은 호씨 집안 하인들 사이에선 오랫동안 화제거리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세상에 뜬 지 몇 달 뒤 늦으막 주막에서 술을 몇 잔 걸치고 집으로 돌아선 도련님은 도련님, 뭘 그렇게 보십니까? 하인 개똥이가 도련님에게 물었다. 거참 이상하군. 단어도 아닌데 이런 시간에 저런 곳에서 그네를 타는 여인이 있다니. 개똥은 도련님이 쳐다보고 있는 곳을 바라봤다. 도련님,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쇼? 혹시 도련님께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도련님은 예끼, 주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러나 도련님이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어느새 치맛자락도 버선도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도련님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잠을 깼다. 사르르, 사르르. 이게 무슨 소리지? 반쯤 눈을 뜬 도련님은 기껏해야 먹이를 물고 가는 지련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때 바로 머리맡에서 사르르 사르르 소리가 들렸다. 도련님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형수가 입은 소복에 치맛자락과 하얀 보석코가 마치 바람에 나부끼듯 앞으로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 으아, 저리가 형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도련님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걸치며 형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를 연발하다 결국 입에 거품을 물고 실신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도련님은 온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시실 웃어대다가 갑자기 겁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물 떨듯 떨어대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형수에게 용서를 빌었다. 일의 모든 전말이 밝혀질 무렵 도련님은 한밤중에 목련병자처럼 휘청휘청 방에서 걸어나와 들보에 목을 맸다. 그가 목을 맨 곳은 형수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젊은 남자 하나가 저녁 무렵 주막을 찾아왔다. 보소,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겨. 방은 있는데 다른 분들이랑 함께 쓰셔야 해요. 온 데서 오시는 길인갑소. 벽에 머리를 대고 졸던 남자가 물었다. 아, 예. 새 밑에 무슨 볼일이 있어 한양까지 온 거요? 한양서 가면 주문 받아갖고 그걸 갖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가면이라고? 나라 뜻을 가면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꿔볼 사치로구먼. 저 보찜 속에 가면들이 들어있는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구경할 순 없겠나? 복세는 싱글벙글하며 보따리를 풀었다. 보따리 안에는 가면 10여 개가 차곡차곡 쟁여져 있었다. 이건 초용 탈이라고 여기를 쫓는 가면입니다. 초용이란 사람이 옛날에 귀신을 쫓아냈다 안캅니까? 모자에 귀신 쫓는다는 복숭아 가지를 꽂고 있는 거 보이지? 그니까 나르떼 쓰기에는 제격이지.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가면을 집어들었다. 이건 뭔가? 앞서 보여준 가면들에 비하면 완성도가 형편없이 느껴졌다. 얼굴에 있어야 할 게 하나도 없으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맹숭맹숭한 얼굴보다 더 기묘하게 느껴졌다. 그러게, 희한한 가면일세. 저마다 한마디씩 품평을 늘어놓았다. 그나저나 저건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남자가 물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얘. 팔 물건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짐 사이에 끼어왔나 보네 얘. 복세가 유난스럽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단박에 식어버렸다. 덕분에 보기 힘든 가면 구경 잘했네 그려. 오직 단 한 사람 야이고 눈빛이 험악한 남자 하나가 돌아누운 복세의 등짝에서
우면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조반을 들기도 전에 주마가는 도난소동으로 박학 뒤집혔다. 아이고 이를 웃자노 웃자면 좋노.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친구가 보찜을 도둑 맞은 것 같소. 뭐라고요? 도둑을 맞다니 여기서요? 김씨의 눈이 재빨리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훑고 지나갔다. 누구였더라. 눈빛이 험악하고 몸이 수수깡처럼 바짝 마른 남자를 기억해냈다. 치과에 간 건 아니오? 보부상이 김씨의 속내를 읽은 것처럼 손수쳐서 말했다. 동도 트기 전에 도망간 것 같소. 그놈 짐도 같이 없어졌거든. 이번엔 김씨의 입이 딱 벌어졌다. 도둑은 가면을 팔면 돈벌이가 톡톡이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이런 처죽일 놈. 김씨가 씩씩거리며 욕을 내질렀다. 눈뜬 사람 코도 베간다는 데가 한양이랑 카더만. 복세는 탄식하다 못해 이제 수채에 울먹이고 있었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도둑 맞은 건 가면밖에 없어요? 그제야 복세가 멍한 눈으로 김씨를 올려다보았다. 고향에 돌아갈 노잣돈은 있냐고요? 복세가 망연자실 고개를 저었다. 복세가 갑자기 생각난 듯 하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야 어쩌면 좋노. 틀림없이 큰 사단이 벌어질 겁니다. 그 가면 땜시로요. 석 달 근무를 맞은 한양 일대는 유난히 부산스러웠다. 어둠이 내려앉은 박대감집 앞마당에 쿵북치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졌다. 노소리와 함께 처용 가면을 쓴 남자가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잇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옛날 엿기를 물리쳤던 초용이다. 연회장에선 와 하는 함성소리와 박수갈채가 뒤따랐다. 하지만 집안에 단 한 사람, 막장 공연에 눈길도 주지 않는 남자, 머슴 한돌이가 있었다. 널찍한 마당 외진 곳에 홀러선 한돌이의 눈길은 진꾸러미에 붙박인 채 고정돼 있었다. 한돌은 진꾸러미 안에 기묘한 나무 가면 하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정체불명의 가면이 뿜어내는 묘한 매력 때문에 한돌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를 써, 나를 써. 어디선가 나를 하면서도 소곤거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잘못 들은 건가? 한돌이 귓전을 감도는 소리를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를 써, 나를 써.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다시 말을 걸었다. 한돌의 눈동자가 밋밋한 나무 가면에 닿았다. 너냐? 나한테 말을 건 게? 밋밋한 나무 가면의 입꼬리가 삐쭉 위로 올라갔다. 한돌이의 두 팔에 소름이 돋았다. 넌 대체 뭐냐? 가면이 구깃구깃 일그러졌다. 나는 너야. 달콤한 목소리가 한돌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를 써. 달콤한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는 새 한돌이의 손은 바닥에 가면을 집어들었다. 가면은 맞춘 것처럼 한돌이의 얼굴에 꼭 들어맞았다. 나는 너야. 한돌이의 입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한돌이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만큼 음산했다. 앞마당에선 아직도 사다패의 춤사위가 한창이었다. 눈 부위에 구멍이 나 있지도 않는데 가면 쓴 남자는 앞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똑바로 대감마님을 향해 걸어갔다. 누구나! 가면 쓴 남자는 워낙 서슴없이 다가가서는 대감마님의 아랫배를 푹 찔렀다. 사당패도 공연을 멈추고 식솔들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얼어붙었다. 창졸지간에 벌어진 사태에 가면 쓴 남자만이 홀린 것처럼 쉴 새 없이 칼을 쥔 손을 움직였다. 가면 쓴 남자는 그제서야 비적비적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감마님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다. 가면 쓴 남자가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대체 왜 이러는 거냐? 큰아들이 비명을 지르려 할 때였다. 휙! 칼이 든 손이 헛공을 갈랐다.
큰아들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작은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작은 아들까지 나란히 쓰러지자 가면 쓴 남자는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다. 동시에 남자의 얼굴에서 가면이 떨어져 나와 바닥에 굴렀다. 한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 줄도 모르는지 얼빠진 얼굴로 멍하니 엄청난 참사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 사건 때문에 한동안 한양이 뒤숭숭했었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너구리를 닮은 선비였다. 머슴이 섰다 긋는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주인과 아들 둘 다 찔러 죽였으니 난리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정작 그 머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던데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잃어버린 가면과 무슨 관계가 있다더냐? 웅성거리는 와중에 슬쩍 끼어든 이는 연암이었다. 박대감 집의 대참변에 관가가 총출동했고 사건을 목격했던 남녀노비들이 벌벌 떨면서 이상한 가면을 쓴 한돌이가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고했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가면을 대감집에 들여온 사당패를 엄하게 추궁했다. 사당패는 우리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여의고 눈빛이 험악한 남자한테서 나래 행사에 필요한 가면들을 한꺼번에 구입했는데 진보다리 안에 문제의 가면도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사당패 우두머리는 문책하는 관리에게 그렇게 증언했다. 사당패가 사들인 가면들은 며칠 전 복세가 상계주방에서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물품과 일치했다. 그 바람에 복세까지 관가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 가면 마가 낀 물건입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복세가 내뱉은 첫마디였다. 마가 끼었다니 무슨 얘긴가? 무슨 얘기긴 무슨 얘기라요. 말 그대로 마가 낀 게지요. 한마디로 재수없는 물건이라 이 말입니다. 밋밋한 가면을 만든 사람은 복세의 작은아버지 세득이라고 했다. 세득은 이름난 가면 장인이었다. 작은아버지 세득은 처음엔 제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나중엔 처자식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폈다. 세득이 장가를 든 것은 그 무렵이었다. 아내 약비는 미색으로 일대의 소문이 자자한 여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사이엔 아들 길동이가 태어났다. 누가 봐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 피어난 행복은 생각보다 일찍 지고 말았다. 약비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기 때문이었다. 약비의 내혼남 순홍은 세득과 친구 사이였다.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약비가 세득의 밥에 조금씩 독을 풀어 천천히 남편을 죽이기로 하였다. 어느 날부터 세득은 서서히 여이고 얼굴이 누렇게 뜨기 시작했다. 약비와 순홍의 끔찍한 계획은 한 달 남짓 이어졌다. 세득이 살아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죽어가는 자기 자신 앞에 아내와 하나뿐인 친구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었다. 순홍이 몸을 굽혀 세득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젠 마지막이니 저승 가기 전에 궁금증을 털고 가게. 자네를 죽인 건 바로 우리야. 마누라가 밥에다 독을 풀었다고. 짐승 같은 것들, 내 놈들은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구나. 세득이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리곤 끝이었다. 지독하리만큼 가면 만들기에 집착했던 세득은 마지막 순간까지 만들던 가면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순웅은 한동안 가면을 빤히 쳐다보았다. 가면은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부분이 밋밋해서 어딘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다.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긴 가면이 다 있어? 순웅이 가면을 발로 차면서 중얼거렸다. 장례를 다 치르고 약비와 순웅은 자축하며 약주를 들었다. 이제 거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 한번 볼까? 당신 남편이 죽어가면서 만든 대단한 가면. 순웅이 느물거리며 손을 뻗어 가면을 집어들었다. 가면을 뺏으려 했지만 순웅 쪽이 더 빨랐다. 순웅이 자신의 얼굴에 가면을 쏙 집어넣었다. 가면을 쓴 순웅은 꼭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가면을 쓴 순웅은 잠시 가부좌를 든 채
명상하는 숙녀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만 했다. 순용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비쩍비쩍 길동에게 다가갔다. 순용은 길동을 벌쩍 들어 다리에 앉혀놓는가 싶더니 벼랑간 아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약비가 기겁해서 두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자식이 죽을까봐 이성을 잃어버린 약비가 순용의 발등을 와락 물어뜯었다. 약비는 달려가 길동을 품에 덥석 안았다. 울지마, 울지마. 엄마가 지켜줄게. 순용은 약비에게 새댁을 죽이자고 꼬시던 때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건 살인자의 눈이었다. 아깝다. 순용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약비는 가면을 보며 재수없는 물건. 약비가 가면을 대차게 걷어찼다. 지금 약비에게 그 가면은 없애버려야 마땅한 저주스러운 존재였다. 그런 가면에서 느닷없이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를 써. 내가 잘못 들었나? 나를 써.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약비가 저도 몰래 가면을 집어들었다. 나는 너야. 주저하던 약비가 얼굴을 가면 속에 집어넣었다. 가면은 마치 맞춘 것처럼 약비 얼굴에 꼭 들어맞았다. 가면을 쓴 채 한동안 멍하니 넋놓고 있던 약비는 비칠비칠 일어나 순용의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상차림을 마친 약비는 아궁이 옆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각형으로 곱게 접힌 종이를 꺼냈다. 약비는 하나씩 펴서 그 안에 있던 하얀 가루를 모두 술병에 탈탈 털어넣었다. 약비가 술상을 들고 방으로 향했다. 독을 마신 순웅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순웅이 죽자 약비의 얼굴에서 가면이 툭 떨어져 나왔다. 그제야 정신 차린 약비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넋이 나간 약비는 그날 아침 부엌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 대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 가면은 맨 얼굴을 드러나게 만드는 가면이었습니다. 복세가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맨 얼굴을 드러나게 만들다니? 남들에게 절대 내비치지 않는 어두운 속내말일세. 복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었던 친구와 아내에게 배신당한 새댁이 내린 저주겠지. 거참. 잎이 모두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애초롭게 몸을 떨었다. 이따금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거리에 적막감을 더했다.